18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주간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물가 부담에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이번 주 FOMC를 앞둔 관망세도 부각됐습니다. 미국 CPI에 이어 PPI까지 예상을 크게 상회한 영향에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미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예상을 하회한 소매 판매는 소비력 둔화 우려를 키웠고 이에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크게 후퇴했으며 이번 주 예정된 FOMC의 점도표가 기존 3회에서 2회 인하로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미증시와 주요 자산 가격의 상승에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되고 경기는 양호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왔던 만큼 재차 부각된 물가 우려는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지난주는 국내 밸류업 정책 기대감이 작용했으나 미국 물가지표 결과와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가의 변동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주간으로 코스피는 0.5% 하락했고 코스닥은 0.8% 상승하는 등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물가 우려 지속과 FOMC 경계감 그리고 기술주 랠리가 정체된 가운데 하락세가 연장됐습니다. 3대 지수는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시간대 3월 소비자 심리 지수 잠정치는 76.5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고 1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2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 증가해 예상을 상회했고 전월에 0.5% 감소해서 반등했는데 한파가 다소 물러난 효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3일 연속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2%대 하락하는 등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도비는 매출 가이던스 실망감에 13%대 급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인민은행의 MLF 금리 동결에도 3일 연속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우려 속에 하락했는데 22일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힘이 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PPI 여파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고 달러 인덱스는 FOMC와 BOJ의 통화정책 결정에 주목하는 가운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유가는 원유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고점을 경신한 후 소폭 하락했고 주간으로는 3.8%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FOMC와 BOE 등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에 주목하는 가운데 특히 BOJ 금리 인상 전망이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엔비디아의 GTC 2024를 앞두고 AI 반도체 관련주에 재차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국내는 물가와 금리 우려에도 AI와 밸류업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면서 코스피가 2,700선을 재차 재탈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물가 우려 지속과 FOMC 경계감으로 주간 기준 3대 지수 모두 2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어서 미국 약해지는 경기 모멘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미국에서 물가 압력이 다시 높아지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경기 모멘텀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모습이 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모두 2달 연속 오름세가 가팔라졌는데요. 이제 PC 물가 상승률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안에 있는 하위 항목을 기초 자료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PC 물가에 대해서도 눈높이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물가 상승세가 강해지는 시기를 보면은 이제 그때 경기 활동성이 좀 후퇴하는 모습들이 보여왔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의 경기 인식도 점점 더 약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지금 3월 달 들어서도 한 2.5%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비 심리는 추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제 길게 놓고 본다면 경제활동의 상하방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에 경기활동 둔화가 추세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인지 위험이 임박한 건지 한 것일 텐데 그런 조짐은 아직까지는 좀 약해 보입니다.
물가 부담이 개인의 소비 심리나 여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소화하기 어려운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인 대출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신경 쓰이기는 합니다. 다만 팬데믹 전까지의 역사적 저점보다는 아직 더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요. 건전성 이슈가 대부분 이제 저소득층에게 집중된 문제인데, 가진 자산은 대부분 여유가 없어지는 단계이지만 근로를 통해서 임금소득 흐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질 임금소득이 안정적인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물가보다 소득의 증가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좀 지탱해주는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해고가 늘어나지 않고 실질 임금소득이 플러스를 기록을 하는 한 가계 건전성 저하로 급작스럽게 전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선 결과는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잠재해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이 대부분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의 상승 우려가 잠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1기 때와는 다르게 물가와 금리 레벨 자체가 이미 좀 낮지가 않은 수준이라서 만약에 이런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실제화될 경우에는 저소득층에게는 가계 건전성의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 모두 그런 전월 대비 상승률이 2달 연속 지속이 됐죠. 따라서 물가 압력이 커짐에 따라서 단기 경기 모멘텀이 약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년간 물가 상승세가 강해지는 시기에 경제 활동성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물 경기 모멘텀과 금융시장의 경기 인식도 점차 낙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길게 보면 경기 변동의 상하방은 제한적일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근로를 통한 그런 소득 흐름이 양호한 한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완단한 둔화의 추세 속에서 등락이 있겠지만 비교적인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인도 시장이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네, 기다렸던 인도 주식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살펴보고 저희는 단기 조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인도 주식이 3월 들어서 특히나 중소형주 위주로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도 주식은 2020년 이후에 코로나,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이탈 자금이 인도로 집중되었고, 이와 더불어서 인도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증시로 대거 유입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대내외 자금이 인도 주식을 선호하면서 센섹스 지수의 12개월 선행 PE는 20.5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는 S&P 500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도 중형주의 수익률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으로 170%를 기록해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장기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여러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이 비중이 고르게 포진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이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도 주식이 높은 멀티플 부담이 지속되면서 두 가지 이슈가 차익 실현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3월 13일 불법 도박 어플 운영자가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세비의 중소형주 버블 경고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권사들은 트레이더들에게 레버리지 물량 청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은 2주 남짓 남은 이번 회계연도 전에 주식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재구성에 나서면서 중소형주에 집중되었던 투자 자금의 매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올해 인도 주식을 일부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4월부터 5월 진행되는 인도 총선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총선이 있었던 기간에도 뒤에 차트를 참고해서 보시면
여기 세 가지 차트가 인도 총선 전에 변동성 빅스 지수, 그리고 전후의 수익률, 외국인 자금 인아웃플로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그 전에는 좀 약화됐다가 이후에는 강화되는 모습들은 인플로와 수익률에서 보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총선을 앞두고 특히나 모디 총리가 제조업이나 외국인 투자를 강화하는 게 아니고 다시 농업 부흥을 우선순위로 설정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들을 좀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총선이 마무리되면 모디 총리의 이러한 제조업 투자와 FDI 유치 전략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 조작 이슈나 연말 절세 수요에 따른 차익 실현, 총선 같은 이벤트는 4월 이전에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는 투자자 구성을 보면 개인이 36%, 기관이 33%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더 크지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공모펀드를 통한 주식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 증시를 만들어낸 가장 주요한 채널도 이 공모펀드인데요.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인도 증시의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인도 증시의 빅스 지수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과거 선거 평균 시즌인 24.6을 크게 하회하는 14.6을 기록하는 것을 보아도 변동성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증시의 차익 실현 빌미를 주었던 이벤트들은 4월 전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 대비 낮아진 변동성 그리고 양호한 이익 전망을 감안하면 단기 조정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3개월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멀티플 부담이 낮고 양호한 실적을 기록 중인 대형 금융주 비중이 높은 ETF인 INDA를 선호하고 12개월 기준으로는 단기 조정을 거친 뒤에 FDI 유입과 정부의 확정 예산안 기반으로 확대될 인프라 투자와 연결되는 산업재 소재, 이와 연결되는 ETF는 SMIN이 있습니다. 양호한 고용시장 지속에 따른 소비재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연결되어 있는 ETF는 INCO가 있고 뒤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ETF 소개 자료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2개월 선행 PER 20.5배를 기록하고 있는 인도 선섹스 지수가 최근에 중소형주로 이렇게 하락이 커지고 있는데요. 멀티플 부담이 상당히 높게 지속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주가 조작 이슈 관련 경고라든지 아니면 연말 절세 수요에 따른 차익 실현 등 이제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조작 이슈 그리고 연말 절세 수요에 따른 차익 실현, 총선 등 같은 이벤트는 4월 이전에 진정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즉 단기 조정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로는 대형주, 장기로는 중소형주를 선호한다는 그런 박수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ESG 브리프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한 주간 주간 ESG 이슈를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ESG 관련 규제와 ESG 경영 관련한 이슈인데요. 먼저 ESG 관련 규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ESG 관련 정보 공개, 기업들의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몇 차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EU와 SEC, 미국의 SEC를 중심으로 ESG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 정도는 정보 공개 의무화가 추진하던 원안보다 약화되는 동향임을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인데요. 지지난주 3월 1일에 기업들이 공급망의 ESG 이슈를 점검해라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CSDDD인데요. 이 CSDDD가 EU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이 CSDDD를 통과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까지 리포트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난 주말에 CSDDD의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의무 적용 기업의 범위가 좁혀졌다라는 부분인데요. 애초에 원안이 500명 초과이고 매출액 1.5억 유로 이상 기업이었던 것을 대비해서 1000명 이상 글로벌 매출 3억 유로 이상 만족하는 기업으로 변경했다라는 점이 주요한 화두입니다. 이를 두고 ESG 생태계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느냐라는 일부 ESG 투자자들의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저희 KB증권은 이런 규제 의무화, 정부 차원의 규제 의무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과 투자 기관들이 ESG 관련해서 강화하는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 ASML 그리고 또 애플의 사례를 보면 자명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들이 최근 발간한 지속 가능 보고서에서 주주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공급망 기업의 ESG 이슈를 공급망 선정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점들이 ESG 관련 생태계 확산에 주요한 동인이 되고 있는 동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이후에 공급망 내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같은 ESG 이슈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기업이 10%포인트 늘어나면서 주요 국가들의 법제기관들이 다소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대비해서 반대로 움직이는 동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주요국 정부가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대기업들 중심으로 ESG 관련 정책 관리에 적극적인 동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확산입니다. 지난 3월 10일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점이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 부분 역시도 글로벌 선도 기업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주요 고객사 중 하나가 애플입니다. 애플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력사의 ESG 관련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전력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아리백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면서 협력사 역시도 2030년까지 100% 재생 에너지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실제로 공급 계약에 반영하고 있는 동향입니다. 이런 애플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비슷한 형태의 의사결정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서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향입니다. 논란은 있습니다만 글로벌 초대형 기업들 중심으로 ESG 경영 및 투자를 강화하는 동향이고 이 점이 생태계를 확산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급망의 ESG 이슈를 점검하는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이른바 공급망 실사법인데요. CSDDD 이게 지난 3월 1일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들은 CSDDD의 적용 범위를 조정을 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 EU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논의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김준섭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태우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몰캡 권태우입니다. 이수페타 말씀드리겠습니다. KB증권은 이수페타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만 5천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합니다. 목표 주가는 25년 추정 EPS에 타겟 PR 25배를 적용 산출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AI 가속기 수주 확대에 따라서 근로물량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4년 G상 예상 매출액은 2,8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N사양 매출액은 9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신규 제품의 높은 레이어 적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믹스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통신 쪽 고도화에 따른 수혜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현재 네트워크 용량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00G에서 800G 스위치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35층 이상 유선량 고부가 제품을 현재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향후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 캐파 가동입니다. 국내 시설의 생산 능력이 올해 약 1.5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이에 따라서 수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 신규 4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구조적인 성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적 전망입니다. 24년 예산 실적은 매출액 8,081억 원, 영업이익 1,004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60%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 성장의 주된 요인은 첫째로 하반기 신규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고요.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MLB 충수 증가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AI 가속기 스펙 상승에 따라서 블렌디드 ASP가 상승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기반하여 2025년에는 매출액 9,716억 원, 영업이익 1,697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24년 대비 6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정의 리스크 요인은 유선통신량 수요 부진 지속 가능성과 환율 변동성 확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페타시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5,000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크게 세 가지인데요. AI 가속기 수주 확대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통신 인프라와 네트워크 고도화 수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반기에 신규 캐파 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익의 레벨업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4년도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약 60% 성장을 예상하고, 그리고 2025년도 이익은 2024년 대비해서 약 69%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18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